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폐율은 용도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건폐율이 50%다, 뭐 60%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전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얼마를 지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이만큼의 대지가 있죠.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근데 건폐율이 50%다 라는 것은 대지가 100제곱미터가 있으면요, 건폐율이 50%란 것은 얼마의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50제곱미터만큼을 건축 면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어떤 지역에 건폐율이 50%래요. 50%. 그러면 대지가 만약에 100제곱미터일 때 건축 면적이 얼마냐? 라고 할 때 얼마가 지으면 됩니까? 50제곱미터를 지으면 되겠죠. 여기에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으면 건축 면적으로 얼마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50제곱미터를 쓸 수 있다. 이게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우리가 다르게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건폐율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근데 건폐율을 이해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글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에 건폐율에서 패자가 있죠. 건자는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죠? 패자가 무슨 패자냐면 덮을 패자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자는 뭐냐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세워가지고 덮는 부분의 비율이에요. 뭐를 덮어버립니까? 대지를 덮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건축해서 대지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50%란 것은 몇 퍼센트를 덮을 수 있다? 50%를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덮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둬야 되겠죠. 공지. 그래서 건물을 세운 거하고 공지하고 합쳤을 때 전체 대지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50%란 것은 5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50%는 뭐로 남겨두면 됩니까? 공지로 남겨두면 돼요. 만약에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면 60%는 지어서 덮을 수 있어요. 대지를.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로 남겨두면 돼요? 공지로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전체 대지 안에서 얼마의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대지를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길 것인가. 이게 건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야지 건물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지역의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대지 안에서 건물은 50제곱미터를 지어서 덮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뭐로 남기면 됩니까? 공지로 남겨두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여러분들이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을 얼마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건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을 한번 해볼게요. 용적률에서 이 적자가 무슨 적자냐면 쌓을 적자죠. 쌓아 올리는 것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해서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연이란 말은 우리가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쳤을 때를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용적률 연면적 구할 때는요. 이 4개 지하층이나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 공간이나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 아래 있는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있는 대표 공간은 빼고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입문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수업 들어가서 정리하시면 되고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뭐의 비율을 말한다?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용적률이죠. 비율이죠. 용적률이 만약에 200%다 라는 말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200%. 200%면 배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배죠. 2배를 연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만약에 300%면 어떻게 됩니까? 대지 면적의 몇 배? 3배를 연면적으로 쓰는 거예요. 용적률이 만약에 500%다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쓸 수 있나요? 5배를 연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더 높게 많이 넓은 면적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은 건물을 쌓아 올렸을 때 면적으로 여러분들이 200%이라면 대지 면적의 2배, 250%이라면 대지 면적의 2.5배, 500%이라면 대지 면적의 몇 배? 5배. 용적률이 1000%다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짓는 겁니까? 10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상업지에 가보면 건물이 높게 돼 있죠. 그죠? 건물이 높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용적률이 높다.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진다는 것은 용적률의 수치가 높기 때문에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쌓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여기도 적어놨죠. 용적률이 30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300%가 몇 배입니까? 3배만큼을 지하나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은 피난공간, 대표공간은 제외하고 연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즉 연면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건폐율에서 패자가 무슨 패자라고요? 덮을패입니다. 건폐율이 50%란 것은 5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기면 돼요. 용적률이 300%란 것은 대지 면적의 300% 몇 배? 3배를 연면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용적률의 개념, 건폐율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는요, 용도지구는 우리가 용도지역을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죠?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용도지구인데요. 용도지구는 끝이 무슨 지구 이래 끝나는 것들이 용도지구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현재 법 제도 안에서 몇 개의 용도지구가 있냐면, 자, 보시면 경관지구 있죠? 고도지구 있죠. 방화지구 있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있죠. 그 다음에 보호지구 있죠.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총 용도지구는 몇 개 있냐면 9개가 있습니다. 9개. 이 각각의 용도지구에 맞는, 그죠? 시행령에서 나누어지는 게 있는데,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3개로 다시 나눠지고, 고도지구는 분류가 없어요. 그리고 방화지구도 분류가 없고,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제한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는 분류가 없는데, 용도지구는 여러분들이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종류. 그래서 이 용도지구의 종류도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고, 그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갔을 때도 이 용도지구의 개념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구도 용도지역처럼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용어나 이런 것들이 꼭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먼저 암기된 부분들이 요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좀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구구단에서 2단에 해당한다 그러면 용도지구는요, 구구단의 3단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외워야 되는데, 용도지구는요 개념이 쉬워요. 개념이 용도지구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의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보시면 경관지구는 글자가 그대로죠. 경관을 뭐 하는 데일까요? 보존관리 형성하는 데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산지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데고,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우리가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는 데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부릅니다.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입니다. 물가죠. 물가의 수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의 우리가
경관을 우리가 보호, 유지, 형성에서 필요한 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는 데인데 세 개 어떻게 암기하시면 자, 시, 특 이렇게 두 문자 따서 바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경관지구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자, 시, 특.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 시, 특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문자 따서 암기를 해두시면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많이 들어보셨죠?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데가 고도지구입니다. 쾌적한 환경, 토지 효율적 이용을 해서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를 고도지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고도지구는 분류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데죠. 방화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데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는 데인데 자, 시, 특.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곳.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방제지구는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곳이 방제지구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게 뭐라고요? 방제지구. 막을 방자에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곳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는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하면 여기를 시가지 방제지구. 그래서 여러분 한 2, 3년 전인가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반지하가 잠기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하는 걸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때 우리가 그런 곳이 방제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그런 곳들은 어디입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무슨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 방제지구는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 급경사지 뭐 이런 곳들이 자연 방제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두 개요.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고 자연 방제지구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시가지하고 자연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방제지구 자연재해를 예방을 하는데 토지 용도가 높은 시가지 중심이고,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곳에서 하천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자연 방제지구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지구는 뭔가를 보호하는 데겠죠, 그죠? 문화재, 중요시설물이나 문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뭘 보호하는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나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 그죠? 역사,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시설 및 지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요, 중요시설물들 있죠. 우리 주변에 항만이나 공항이나 공용시설이나 이런 등등의 중요시설이 있을 겁니다. 군사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 보호지구는요, 양생동식물 서식처, 반달곰이 서식하더라, 수달이 서식하더라 하는 곳들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 있으면 여기를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지구는 세 개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요거는 보호지구 내올 때 중요, 역사를 살리자. 중요, 역사, 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 중요 역사를 살리자. 중요시설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생태 보호지구. 경관지구는요, 자, 시, 특. 방제지구는 자연하고 시가지.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반복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것들이 자꾸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되니까 자꾸 반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칠학지구입니다.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지구가 있고 집단 칠학지구가 있는데, 칠학지구 개념 한번 보실래요? 녹지, 용도지역이네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 자연 공구에 관해서 칠학을 정비하는 겁니다. 칠학을 정비하니까 우리가 거주를 하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삶의 질을 위로 만다 칠학을 정비해서 위로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이게 칠학지구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연 칠학지구하고 집단 칠학지구하고.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죠? 용도지역이 어디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없네요. 주상공업지역은 없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관에서 취락을 정비한다.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서 삶의 질이 뭡니까? 떨어지죠.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져 있는 삶의 질을 위로 맞아 끌어올려가지고 그죠? 취락을 정비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가 자연취락지구 이래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요,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사람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근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 제한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토지를 활용하고, 그죠? 주택을 개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질이 뭐더라? 떨어져 있더라. 그 떨어지는 삶의 질을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취락을 정비해서 위로 맞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두 개입니다. 자연하고 집단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취락을 맞아 정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지관에서 취락을 정비하는 거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면 집단 취락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글자 그대로 개발을 하는데요, 진흥하는 겁니다. 뭔가를 갖다 개발을 한다, 육성, 진흥하니까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는 거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이나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돼요. 관광휴양은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면 되고, 복합은 섞여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섞여 있다. 그래서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중에서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복합이니까. 그죠? 위에 있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중에서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면 이걸 복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정은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외죠. 왜? 그거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를 보시면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많은 데다 진흥하는 건데,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했죠. 복합은 요 위에 중에서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특정은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말고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하면 이게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진흥지구 종류가 좀 5개입니다. 종류가 좀 많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를 제한한대요. 주거기능이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 입지를 뭐하더라? 제한할 필요.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가 근처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상업지역인데 만약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맞아 제한해버리죠. 그래서 특정 용도를 만다 제한해버린 겁니다. 근데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데 아무데나 제한할 수는 없고, 무엇 때문에 제한하냐면 주거기능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은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토지용 상이나 개발 수요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멀티입니다. 멀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합니까? 이거는 완화시켜줍니까? 완화네요. 완화.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 입지를 뭐합니까? 제한이네요. 그죠? 그래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해버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시켜주면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의 종류가 총 9개가 있고, 그 9개가 시행령에서 19개로 다시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용도지구 종류에 대한 암기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자꾸 반복해서 읽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자꾸 보고 읽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 용도지구의 종류나 개념이 먼저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수업을 하는 내용을 점검하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쉽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를 먼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용도구역은요, 우리가 좀 전에 용도지역을 배웠죠. 좀 전에 뭐도 배웠나요? 용도지구도 배웠죠. 그죠?
용도란 말 가지고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1, 2종 전용 주거지역, 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전용 일반 중공업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배웠습니다. 좀 전에 뭐도 배웠냐 무슨 지구도 배웠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뭐 지구 이렇게 배웠죠. 이번에는 뭘 배운다? 구역을 배우는 겁니다. 구역.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용도 구이라면 돼. 역시 똑같아요. 용도란 말을 쓴다는 얘기죠. 어떤 구역을 용도별로 나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용이나 건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때로는 시가지 무질산 확산을 막기도 하고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토지 종합적 조정 이용 관리를 위해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이 용도 구역의 종류로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발 제한 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또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 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아주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발 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용도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법이 처음에 어려운 이유는요, 이런 용어들이 30년 만에 또는 50년 만에 또는 20년 만에 완전 처음으로 듣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눈에 익숙하지도 않고 입에도 익숙하지도 않고 귀에도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용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니죠. 용어가 익숙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데, 공법은 용어를 먼저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용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매번, 여기 지금 여러분들 기초서의 용어 정의집 있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 가지고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계속해서, 그죠? 하루에 최소 2-3장을 갖다가 계속 읽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여러분들 학교 가시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죠? 이 용어를 익힌 다음에 나머지를 공부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조금 지겹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흔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린벨트.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막고 확산 방지입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내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목적이 두 개 나왔네요. 확산 방지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준대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 번째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린벨트의 목적은 3개입니다. 도시 확산 방지,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 다음에 보안상 목적. 그럴 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관리구역으로 말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이런 3가지 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린벨트가 주로 어디에 지정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관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린벨트는 주로 어디에 지정하는 데라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도시의 무질산, 뭐 방지에 있더라? 확산 방지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중심부가 있단 말입니다. 중심부가. 확산 방지의 목적이 있으니까 어디 지정해야 돼요? 여기. 도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니까 외곽에 두어야 되겠죠. 두 번째, 도시민들에게 뭘 준답니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고 했죠. 도시 안에 공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요 근처에 가보면 그린벨트로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도심지 안에도 군부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군부대가 있으면 요 주변 지역도 그린벨트로 묶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으니까 도시가 이렇게 커 나가면서 도시 외곽에 도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린으로 뭘 친다? 벨트를 치는 겁니다. 그게 그린벨트예요. 근데 그린벨트가 도시 끝에만 있냐, 외곽 끝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도심지 안에 여러분들 공원 같은 게 있으면 공원 주변에 그린벨트, 여기서부터는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라는 걸 표지말 본 적 있죠? 그 그린벨트를 치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그린벨트를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확산 방지는 아니겠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라든지 예비군 훈련장 근처에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 때문에 지정했냐면, 그죠?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현재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 제한구역 목적 3개요.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무질산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해서 시가와 초중구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말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시가와 초중구역은요, 다른 말로 시가화 유보구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뭘 해놨다? 시가화를 유보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화 유보예요. 시가화 초중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시가화 유보구역. 시가화가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개발이 유보되어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 맞습니까? 그렇죠.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 이게 도대체 우리 관내에서 어디에 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주로 지정되는지를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내에서 주로 여러분들 시가와 조정구역이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죠? 그 역할을 아시면 그 위치를 갖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칠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옆에 안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천도 이렇게 안양하고 경계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안양 옆에 군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의왕 이렇게 있죠. 자, 안양을 중심으로 놓고 갈게요. 안양이란 도시가 제일 먼저 중심부를 형성합니다. 중심부를 형성하고 나면요, 도시는 외부로 막이 됐다, 팽창을 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공학에서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성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하냐면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외부로 팍 퍼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팍 퍼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죠. 그러면, 그죠? 돌이 물에 딱 떨어지면 원을 그리면서 파장이 그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확장을 안 시키고 가만히 놔뒀어. 그러면 도시는 인구 유입, 각종 산업의 유치 등등으로 도시는 외부로 막게 되냐면 성장을 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양이라는 도시가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인구가 유입되니까 야는 커져 나갈 겁니다. 그죠? 가만히 놔뒀어요. 네 알아서 크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쪽으로 먼저 커져 버릴까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4번 쪽으로 먼저 붙어 버릴 겁니다. 이쪽으로 먼저 성장하겠죠. 어디에 붙어 있는?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으로 먼저 개발이 되면서 이쪽으로 먼저 성장을 해 버리는 기형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겁니다. 도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균형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까? 도시가 지금 보니까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질서 있는 개발은 어떤 개발이에요? 그렇죠.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팍 퍼지는 게 질서 있는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죠.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죠? 이 시가화를 갖다가, 그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갖다 맞아 유보시켜버리는 겁니다. 유보라는 것은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하자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의 개발을 맞아 묶어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면 도시가 안 큽니까? 다른 쪽으로 큽니까? 다른 쪽으로 크겠죠. 그래가지고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 이걸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가 무질서하게, 그죠? 뭐가 되고 있더라?
시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지금 시가화 되고 있죠. 이걸 시가화를 뭐 해가지고 유보시켜가지고 도시 균형 성장점을 찾아가는 거, 이걸 시가화 조정구역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지역들에 만약에 옛날부터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러면, 그죠? 그런 도시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장하는 그런 이상 기형적 모습을 안 갖췄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그죠? 우리나라, 우리가 6대 광역권,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전부 다 서울 쪽으로 또는 6대 광역권이 있는, 그죠? 우리가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쪽으로 붙어버리는 그런 기형적 형상을 보이더라.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게 뭐더라?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관리구역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개발을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시가화 무슨 구역? 유보구역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시도 대도시는 도시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서 도시 안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제한합니다. 식생이 뭐래요? 양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인데 일반적인 산지가 아니고 식생이 양호한 산지. 여러분 관내에서 어디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쭉쭉 뻗어가지고 조림, 육림이 잘 돼서 잘 키워놓은 나무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휴양림 또는 수목원 이런 데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돼서는 후보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있는, 그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내지는 우리가 전나무 군락지, 그죠? 무슨 우리가 나무들이, 그죠? 잘 키워진 나무들이 군락지를 이루면서, 그죠? 보존해야 될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가 지정될 수 있는 게 뭐더라?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휴양림이나 수목원 근처에 주로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이것도 구역이죠, 그죠? 그저 그대로 뭘 보호한다?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입니다. 삼면이. 그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수산자원을 보호한대요. 그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동서남해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여러분들 주로 수산자원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걸 갖다가 양식업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남해안이죠. 남해안에서 여러분들 굴, 김 이런 양식들이 많이 되잖아요. 가두리 양식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해안에서 보면 우리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여러분들 옷 폐수가 방류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 규제를 하는 곳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구역으로 지금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게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시가화돼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죠. 시가화 조정구역. 휴양림이나 수목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4개의 용도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용도지역 몇 개? 21개, 그 다음에 용도지구 몇 개? 19개, 용도구역 4개, 이런 것들을 자꾸 읽고 보고,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책상에 앉아서 쓰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용어를 갖다가 자꾸, 지금 처음 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꾸 내 눈에 익혀두는 거, 그런 우리가 공부가 효율적인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입지가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을 말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어디에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구도심가에
구도심가에 지정을 해가지고 구도심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이야기하는 입지는 어떤 입지를 말합니까? 신도시가 아니고 뭘 말한다고요? 주로 어디요? 예,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구도심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구도심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로 지정하는 곳이다. 뭐 반드시 구도심은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를 말한다? 구도심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4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박스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볼게요. 기반시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 그래서 기반시설이란 것은 도로나 공원, 수도나 전기, 가스, 학교, 청사, 하천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시설로서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시설인 기반시설, 광장, 공원, 녹지나 유원지와 같은 공간시설인 기반시설, 유통업무 설비나 전기, 가스와 같은 유통 공급 시설인 기반시설, 학교 공청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 나오네요. 광역. 좀 전에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 하면서 광역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뭘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개 이상의 트, 광, 시, 군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광역시설은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입니다, 여러분. 기반시설 일종이에요. 그 광역시설도 여기에 있는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시설이에요. 또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뭐 하는 거? 이용하는 시설이 있죠.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의 일종입니까? 기반시설 일종입니다. 광역시설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이에요.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이에요.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입니다.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은요. 기반시설 중에서 위에 봤던 요 있죠. 요 수많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든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이용을 하면 그를 우리가 광역시설로 불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도로 중에서 기반시설인 도로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도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도로를 광역시설로 불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 도로 맞죠? 세종로는 광역시설은 아니죠. 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광역시설 맞습니까? 왜 맞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반시설인데 광역시설로 불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개념이기 때문에 역할. 그러니까 기반시설인데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든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으면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구란 말이 나왔습니다. 공동구는요, 원문이 뭐냐면 공동, 지하, 매설, 구를 줄여가지고 공동구 이래 불러요. 공동지하 매설구.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지표가 있거든요. 지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닙니다. 근데 지표 아래에 커다란 터널이 뚫려가지고요. 요 터널 아래 보니까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이런 관들이 한꺼번에 설치가 돼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고, 그죠? 이걸 공동으로 수용해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신도시나 새로운 택지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지하에다가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있죠. 그런 데가 보면 전봇대가
없잖아요. 그죠? 설마 전기를 무선으로 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지하 매설구인 공동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동구도 뭐의 일종이냐면요. 기반설 일종입니다. 기반설. 요 기반설이 있죠. 공동구. 여기 보시면 유통공업시설에 보시면 공동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구를 좀 특이해가지고 개념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동지하 매설구를 공동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은요, 좀 전에 봤던 뭐 중에서 기반 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 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계획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반 시설을 부르지 않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입니다. 정의.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계획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시군계획 시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그죠?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하는 하나의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무슨 사업요?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용어가 비슷비슷하죠. 요 용어도 구분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요 구분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용어의 구분을 여기서 좀 해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기기 나왔거든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지구 단위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